병원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찾는 생명을 담보로 하는 행위가 오고 가는 공간입니다. 낮에는 다양한 과의 진료가 가능하지만 밤에는 단 한 곳, 응급실에서 모든 진료와 처치가 이루어지는데요. 어느 날 목이 아파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3년차 때 열이 나면서 목이 아픈 환자, 보통은 흔한 인후두염이죠. 그런데 갑자기 환자가 숨이 차다고 난리가 나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산소 포화도는 99%, 뭔가 이상하죠. 이런 경우 상기도 폐쇄를 의심합니다. 응급중 하나인 급성 후두개염이죠. 후두개는 기도를 덮는 뚜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 기도를 덮어주고 숨을 쉬면 기도를 이렇게 열어주는 얇은 연조직인데, 여기에 염증이 생기면 엑스레이 상에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굵기로 두껍게 보입니다. 바로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고 기관삽관을 준비합니다. 이때 생명을 살리기 위한 상황이기에 이상하게도 목을 열 수 있도록 저희는 환자 옆에 칼을 놓습니다. 혹시 모를 기관삽관 실패 시에 목을 칼로 연 후 목 안쪽 기관을 외부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입니다. 약물을 사용하고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멎어지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후두개염의 경우 잘못 건드리면 후두개가 경련을 일으키면서 바로 기도가 닫히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며, 부어있는 후두개로 기도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80, 70, 60, 50 이럴 때 식은땀이 흐릅니다. 가끔 왜 내가 하필 일할 때 이런 환자가 왔나 하는, 생각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부드럽게 접근하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겨우 보이는 틈으로 관을 밀어 넣은 후 앰플을 짜자 산소 포화도가 올라갑니다. 응급실은 환자의 처음을 보는 것과 동시에 끝을 보게 되는 공간이고, 저는 그곳에서 8년째 근무하고 있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기동훈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 하나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힘든 사람이 많구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여의도 성모병원은 한강과 인접해 있는데, 제가 이곳에 오고 처음 느낀 게 진짜 한강다리에서 투신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보통 한 달에 10명 정도 다리에서 뛰어내려서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오는데요. 지난달에는 제가 근무하는 밤 5시부터 새벽 사이에 15시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무려 4명이나 되는 환자분이 병원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분들 중 3분은 사망하셨고, 한 분은 생명을 잃지 않았으나 떨어질 때 물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 이미 척추가 심하게 손상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일을 마주하면 저도 의사이기 전에 사람인지라 마음이 좋지 않아 퇴근길 마주하는 한강다리에서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되곤 합니다. 매일 마주하는 다양한 안타까운 모습들, 처음에는 떨쳐내기 힘들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 시절 응급실에 온 지 얼마 안 된 환자가 심정지를 한 것을 보고 이제 멘탈이 나가서 제가 멍하게 서 있으니까 저의 윗년차 선생님이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응급실에서 착한 의사는 필요 없어. 네가 멍하니 있는 동안 다른 환자들은 또 죽을 거야. 정신 차리고 일을 하던가 아니면은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를 하지 마. 우리한테는 순간이, 환자한테는 영원이야. 감상에 젖지 말고 일에 집중하고 환자에 집중하라는 따끔한 충고였습니다. 그럴 법한 게, 응급실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이제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고 최선의 조치, 최적의 조치를 취해놔야 이 환자가 그 다음 스텝으로 옮겨갈 때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컨디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환자에게 정신이 팔려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다른 생각에 잠겨있을 새도 없죠. 그런데 착한 의사라서가 아니라 저도 수년간 응급실에 몸을 담아도 익숙해지지 않은 슬픔이 있습니다. 바로 어린아이가 응급실에 와서 그날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날 때인데요. 참 이상하게도 정말 많은 눈물을 응급실에 있으면서 마주하는데,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슬퍼서 우는 자식의 눈물과 자식이 죽어서 우는 부모의 눈물은 주파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눈물은 막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럴 때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에서 좀 눈물 훔치고 잠시 좀 감정을 수습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슬픔은 언제 들이닥쳐도 절대 익숙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직으로 있을 때 어린 환자가 오면 겁이 나면서도 혼자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심한 상태로 온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살려내고 싶다라고요. 저도 처음부터 응급의학과를 생각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피부과를 지원을 했었고 피부과 레지던트를 하다가 문득 든 생각이 이건 나랑 좀 맞지 않는 옷인 것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피부과는 질병과 아름다움을 같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생사가 넘나든 장소에서 사람을 살리는데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응급실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처치로 환자가 좋아지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은 대부분 중증인 상태나 기억이 없는 상태라 보통 위급한 상황이 나아지면은 더 나은 치료를 위해 다른 과로 인계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호전되고 퇴원을 하게 되면 나에게 고마웠던 주치의는 응급의학과가 아닌 내과나 외과 같은 과가 되곤 하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아쉬웠습니다. 드라마처럼 다른 과로 입원한 환자를 보러 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응급의학과 의사로서의 자존감이 세워진 뒤에는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병원에는 한 환자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러 의료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 수술을 하게 되면 집도를 하는 의사뿐 아니라 수술 시 절제면을 확인하는 병리과 의사부터 그리고 영상의학과 그리고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파트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도 역시 보이지 않는 손일 수 있어요. 환자분이 경험하게 되는 병원에서 벌어지는 한 편의 드라마에 주연은 아니고 결정적인 조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역할이 그거고 제 업이 본질이 그거니까요. 최근 큰 사랑을 받으며 종영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의사유한 등의 드라마는 의학 드라마라는 장르에 속합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몇 편의 드라마에 의학 자문, 현장 자문을 하는 이색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현장 자문을 갔을 때 재밌었던 게요. 제가 드라마를 보통 보면은 그냥 드라마를 쭉 이렇게 그냥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런 장면을 찍었구나 하는데 실제로 현장 가서 보니까 같은 하나의 장면을 4번을 찍더라고요. 여러 각도로 찍고 그 배우들 클로즈업 다시 해서 찍고 이제 이런 음성까지 다 따는데 이렇게 한 장면을 4-5번 촬영하고 보면서 실제로 이제 방송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현장 스태프분들이 정말 고생이 많으시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런 배우들 그리고 그 배우들이 맡은 배역에 대해서 행위라든가 이런 처치 같은 거를 제가 시뮬레이션을 짜고 이런 동선을 만들어 줬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시청자로서 보는 거랑 실제 현장에서 인허에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는 건 정말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한 장면 한 장면을 볼 때 그냥 쉽게 보지만 이 장면 하나하나를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피땀을 흘리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이게 병원이랑도 비슷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어떤 환자가 나오기까지 응급실을 방문을 해서 이제 퇴원까지 정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 정말 여러 사람들의 이제 피땀이 들어있구나, 노력이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